반갑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동물과 에너지를 핵심만 압축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몸속 세포들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 몸은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라는 4가지 과정을 아주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4가지 과정이 각각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의 영양소는 종류가 다양한데 이 중 크기가 큰 영양소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잘게 쪼개는 과정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순환입니다. 심장과 혈관의 구조를 이해하고 소화로 흡수한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를 온몸의 세포로 어떻게 운반하는지, 그리고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은 어떻게 회수하는지 그 경로를 따라가 봅니다. 세 번째는 호흡과 배설입니다. 산소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 호흡 운동의 원리와 오줌을 통해 노폐물을 몸 밖으로 걸러내는 배설계의 작동 원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이 4가지 기관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통합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주제인 영양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거나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물질로 음식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영양소는 크게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뉩니다. 먼저 3대 영양소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에너지원, 즉 칼로리로 이용되면서 동시에 몸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며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밥이나 국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1g당 4kcal를 내는데 근육이나 머리카락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동시에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 됩니다. 고기나 달걀에 살코기 부분 그런 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은 1g당 9kcal로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이며 세포막을 구성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버터나 깨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영양소인데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기염류는 뼈, 치아, 혈액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철, 칼슘, 칼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타민은 아주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며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로 꼭 섭취를 해야 하고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몸 구성 성분 중에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체온 조절과 물질 운반 작용을 합니다. 교재를 보게 되면은 3대 영양소를 또 다시 세분화해서 또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녹말, 설탕, 엿당, 포도당 등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특히나 중에서 엿당은 포도당 2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라는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남는다면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이타민을 좀 적게 먹거나 하게 되면은 바이타민 결핍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 바이타민 A가 부족할 때는 야맹증, B1이 부족할 때는 각기병, C가 부족할 때는 괴혈병이 나타난다는 내용도 교재에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슬라이드에 나온 지시약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각 지시약 용액이 특정 영양소와 이제 반응을 해서 고유한 색깔 변화를 보여주는 화학 반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녹말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옅은 갈색에서 청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포도당 같은 당분은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반드시 가열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푸른색에서 황적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가열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단백질은 이제 5% 수산화나트륨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뷰렌 용액을 넣으면 푸른색에서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 수단3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에서 선홍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반응 색깔은 이제 나중에 시험을 치게 된다면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이제 뭐 녹말은 청람색, 포도당은 황적색, 단백질은 보라색, 지방은 선홍색 이렇게 리듬을 붙여서 뭐 외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흡수 가능한 크기로 영양소를 쪼개는 과정인 이제 소화 과정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란 음식물 속의 크기가 큰 영양소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계를 이제 소화계라고 하는데 소화계는 소화관과 소화샘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소화관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통로이고 소화샘은 소화관에 연결되어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음식물은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순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입에서 치아로 음식물을 씹는 기계적 저작과 함께 침 속의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녹말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식도는 연동 운동으로 음식물을 위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위에서는 위샘에서 펩신과 염산이 분비되어 단백질이 1차로 소화됩니다. 작은 창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소화가 일어나게 되고 융터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해된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큰 창자는 이제 수분만 일부 흡수하면서 남은 찌꺼기를 대변으로 배출할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항문을 통해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배출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제 간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지만 소화액을 만들어서 소화관으로 보내주는 중요한 소화샘에 속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각 소화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에서는 침 속의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큰 다당류인 녹말을 2당류인 엿당으로 잘게 쪼갭니다.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바뀐다. 이 화살표 흐름을 기억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위액 속에 펩신이 강한 산성인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분해를 합니다. 여기서 염산은 펩신의 작용을 돕는 동시에 음식물에 섞인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도 함께한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창자에서는 이자액과 쓸개즙이 12지장으로 분비되면서 최종 산물로 분해를 마무리합니다. 녹말은 아밀레이스에 의해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트립신 같은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라이페이스와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쓸개즙은 이제 소화효소가 아니라 지방이 물과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분해된 영양소는 어디서 어떻게 흡수될까요? 바로 작은 창자입니다. 작은 창자 안쪽 벽은 수많은 주름과 융털이라는 미세한 돌기로 덮여 있습니다. 이 구조는 영양소와 맞닿는 이제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아주 효율적인 흡수를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이때 실제로 영양소 흡수율이 99%에 달하고 이런 돌기가 무려 3억 개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는 성질에 따라 두 갈래 경로로 나뉘어 이동합니다. 먼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흉터 안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다음 간을 거쳐 해독된 후 심장으로 전달됩니다. 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지용성 영양소는 흉터 중앙에 있는 암주관으로 흡수되어서 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장으로 전달됩니다. 즉,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 이렇게 이동 경로가 다르다는 점이 이번 슬라이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화로 흡수한 영양소를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순환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펌프 작용을 통해 혈액을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기관입니다. 심장은 크게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 총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방은 심장의 위쪽에 위치하며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는 곳으로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실은 아래쪽에 위치하며 혈액을 심장 밖으로 내보내는 곳으로 동맥과 연결됩니다. 특히 좌심실은 대동맥을 거쳐서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내야 하기 때문에 4개의 방 중에서 근육벽이 가장 두껍고 탄력적입니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역류를 막아줍니다. 이번엔 혈관 3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은 벽이 매우 두껍고 혈압이 가장 높으며 몸 깊은 곳에 분포해서 강한 수축을 견딥니다.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고 혈압이 낮은 대신 조직세포와 물질을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맥은 동맥보다 벽이 얇고 혈압이 가장 낮은데 대신 혈액의 역류를 막는 판막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흐르는 순서를 알아보자면 심장의 심실에서 나가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 다시 심장의 심방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이 55%, 그리고 세포 성분인 혈구가 45%를 차지합니다. 혈장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영양소와 노폐물, 이산화탄소 등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어 산소를 운반하는데 핵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혈구는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고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소판은 출혈이 생겼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서 지혈하는 역할을 하며 핵이 없습니다. 이제 혈액이 순환하는 2개의 큰 경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몸 순환, 다른 말로 대순환이라고 하는데 몸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경로입니다.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대동맥을 거쳐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방출하고 대정맥을 지나 우심방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허파순환, 소순환이라고 하는데 이건 산소를 새로 얻어오는 경로입니다.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폐동맥을 거쳐 폐의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얻은 다음 폐정맥을 지나 좌심방으로 돌아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온몸 순환은 산소를 공급하는 경로, 허파순환은 산소를 새로 획득하는 경로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호흡과 배설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스스로 수축할 수 있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 즉 횡격막이 함께 움직이면서 흉곽의 부피를 변화시켜야만 호흡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체의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보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들숨을 살펴보자면은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압력은 감소하죠. 그러면 압력이 높은 바깥의 공기가 압력이 낮아진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날숨은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감소합니다. 부피가 줄게 되면 압력은 증가하고 폐 안의 공기가 압력이 낮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폐로 들어온 산소는 조직세포까지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기체 교환이라고 합니다. 기체 교환은 기체의 농도, 정확히는 분압 차이에 의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확산 현상이 일어나며 별도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외호흡이라 하는데, 산소는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허파과리로 이동해서 나일숨으로 배출됩니다. 이제 반면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내호흡이라고 하는데,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잠깐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폐가 이제 약 3억 개의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 표면적을 모두 합치게 되면은 테니스장 절반 정도의 넓이라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원리는 이제 작은 창자에서 융털과 완전히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융털에서 배운 것과 같은 원리가 폐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숨관 안쪽에는 섬모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있고, 또 그 외로 이제 몸 밖에서 들어온 공기는 코 속을 지나면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된다는 점도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제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난다면 교재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배설계입니다. 배설이란 세포호흡 과정에서 발생한 질소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생기는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된 다음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됩니다.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네프론은 이제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줌은 이제 이 네프론에서 이제 세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과입니다. 토리에서 보먼주머니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토리를 지나는 혈액은 높은 혈압 덕분에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처럼 크기가 작은 물질만 보먼주머니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단백질이나 혈구처럼 크기가 큰 물질은 여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재흡수입니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혈액으로 다시 흡수되고 물과 무기염료도 대부분 회수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비입니다. 이제 이번에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이제 세뇨관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여과될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있던 노폐물을 세뇨관 안으로 직접 내보내서 최종 오줌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오줌은 콩팥 동맥에서 시작해서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거쳐 콩팥가 쪽에 콩팥 깔때기에 모이고, 오줌관을 지나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배설 경로도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 사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바로 조직세포가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포호흡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영양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생체 에너지인 ATP를 만들어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기관계는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소화계는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서 유용한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하고, 순환계는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의 조직세포로 공급하면서 동시에 생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설계는 혈액 속에 유독한 질소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걸러서 내보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네 기관계 중 단 하나라도 멈추면 우리 몸의 생명활동 전체가 멈춰버린다는 점입니다.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 이제 7단원 하기 전에 교재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이제 과정을 거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